두 번째 이슈는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다룰 건데요. 그 헌법재판소가 저희 또 주요 주제로 올라온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의 2명의 지명을 했다. 근데 그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지난주 내내 이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과 또 가처분 그리고 헌법소원과 가처분 이제 이런 사안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 된 이 헌법재판소에서 요 가처분 사건을 또 심의하고 있는데 이 결론이 이제 이번 주에 빠르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기가 어제까지 평이했다라는 보도는 받고 이번 주 안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시네요. 왜냐면 직접 헌법소원을 세계 최고가 되셨네요. 세계 최고죠. 뭐 어느 나라에서 이걸 잘하겠어요. 김정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죠. 그 일단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현재 제가 첫 번째인 줄 저도 몰랐는데 당일 이제 임명을 선언하실 때 마치 마은혁 재판관을 내가 임명한다. 그리고 나는 2명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사실은 오랫동안 작년 12월부터 국회 선출 몫의 재판관을 형식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3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극적 권한 행사.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로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헌법학계의 통설이 권한대행은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요. 헌법학계에서 이제 그 비상시에 어떤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 논리를 차용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되는 걸 막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논리예요. 그 현재 전쟁이 갑자기 나면 참모총장이 공석이잖아요. 참모총장 임명해야죠. 예, 권한대 그게 비상신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재판관 6명인 헌법재판소를 방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재판관 7명이 되는 걸 헌법재판 기능 마비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 모순적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위헌적 임명이다라는 것을 제가 헌법소원을 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임명과 관련된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지명 그리고 그 임명 그 인사청문회 요청안 임명 이렇게 넘어가는 절차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이제 다 그 심사 대상이 되도록 청구 취지를 꾸며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 제출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4월 18일 이제 내일 모레 재판관 2분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현재 9명 재판관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목요일 날 제출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심 재판관 그 바로 임명하고 주심 재판관 지정하고 바로 전원회의체로 회부가 됐어요. 거기까지도 놀랬는데 그것도 빠른 거죠. 네. 근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의견서를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저의 청구서를 보내주고 의견서를 받을 때 며칠까지 내라라고 하거든요. 보통 15일 이내, 30일 이내 이런 걸 붙여요. 이번에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 회부가 이제 상대방의 송달 문서에. 알고 봤더니 그 날짜를 넣지 않고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월요일까지 제출해라. 아니면 이거 우리 당신 답변서 없이 우리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랴부랴 월요일 날 그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이제 저한테 어제 송달이 왔습니다. 이제 이게 쭉 스토리고요. 이제 어제 송달 왔는데 결국 내용은 핵심적인 게 각하해야 한다. 왜? 아직 그 임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 예, 당사자로서 다투려면 임명을 다퉈야지.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명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지명을 하겠다는 뭔가 의사표시, 발표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준비 행위, 그러니까 이 임명을 위한 준비 행위이기 때문에 준비 행위는 사실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었던 그 한덕수 대행 쪽에서 들었던 판례가 2017년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지명과 관련돼서 그때 지명은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각하된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 소장 지명이에요.
완전 법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 헌법에 법률도 아니고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OX. 네.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가 형성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지명이 준비행위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명을 하게 되면 네. 누구를 임명하겠다라는 세부적 인물이 확정이 되고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던 하던 간에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했던 본인은 지명 행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발표를 한 것이고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저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니 그거 네. 근데 그때 발표할 때 네.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네. 않았어요? 내 기억이 제가 맞다면 이거 그래서 워딩 그대로 자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변호사님은 당사자이시고 잠깐만요. 그래도 네. 시청자님들 네네. 지금 헌법 소원이 있고 가처분이 있고 두 개 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헌법 소원은 제가 제 당사자로서 그것도 오늘 언론에서 좀 잘못 나가서 변호사로서의 김정환의 재판받을 권리라고 소개해 주신 언론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그거를 바로잡지 못했는데 변호사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재판 청구권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하고 있는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당사자예요. 국민으로서 네네네 국민의 한 명으로서 네. 변호사가 아니고 네. 저의 헌법 소원이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재판 판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재판 청구권이라는 건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거든요. 그 저는 이제 헌법이 정한 법관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은 헌법이 정하는 판사가 아니다. 따라서 저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라는 논리로 구성을 해서 이제 헌법소원 본안을 제기했고요. 그건 이제 재판 모든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의 본안이 있고 이제 가처분은 요건이 다릅니다.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가처분을 인용하고 본안이 기각됐을 때 가처분이 기각되고 본안이 인용됐을 때의 어떤 그 이익 형량 그럼 가처분의 요건을 보고 이제 그 임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또 같이 낸 거죠. 아 이게 빨리 와가지고 이미 네네. 그러니까 아직 본안이 있는데 본안은 어떻게 한참 될지 걸리니까. 모르는데 네. 그 전에 이분들이 임명이 돼가지고 네. 와서 막 재판을 해버리면 네, 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돼- 생기니까 일단 바로 중지해달라. 그렇죠. 아 그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지금 내일까지 그렇죠. 내릴 가능성이 있다. 본안에서 만약에 그런 재판관 거죠. 임명이 위헌이다 그랬는데 가처분이 안 되면 이분들이 와서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의 재판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아마도 결정할 거라고 보이는 것은 이 가처분이죠. 네, 그렇죠. 가처분이죠. 네, 그렇죠. 김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신 게요. 이거 한덕수 고난대행, 순서대로. 한덕수 고난대행이 이거 지명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밤새셨던 것 같아. 네, 네. 그날 밤새시고 그날 그 다음날 밤새셨죠. 아침에 8시에 가서 헌법재판소 가서 내셨대요. 쓰신 거예요, 네. 방송대로? 아 진짜 대단하세요. 네. 이거.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요. 이거 뭐 그냥 한덕수를 한덕수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네네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대국민 담화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후임자 지명 결정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라고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뭐 임명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웃기고 앉아 있는 거죠, 진짜. 어떻게든 준비 행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준비 행위여야지만 헌법 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그런 좀 무리한 주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주장의 포인트 중에는 인사청문 요청안도 송부하지 않았다라고 네, 한 것 맞습니다. 같던데요. 네. 그래요? 안 아. 했나요? 송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접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근데 그쪽에서 아직 인사청문 요청안도 넣지 않은 거죠. 누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법조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과 진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네. 그게 말장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한덕수 본인이 지금 마은여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면 되지. 지명되는 순간 거기서 끝난 거라고 이미 그 헌법재판소 결론을 냈거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사람이 임명한 것도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한 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이 발표하면 이게 임명되는 거예요. 형식적 권리인 거예요. 게다가 이걸 그럼 누가 임명해요? 지금 권한대행께 자기가 발표가 자기가 임명하면 돼요. 이걸 무슨 준비회의가 있고 이 지명이 따로 있고 임명이 있어요. 이걸 근데 이게 아유, 설명이 안 되니까 네. 다들 뭐 단독 달아가지고 기사들은 쓰셨는데 이게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무리한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이제 가처분 중에 만족적 가처분이라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실질적으로 본안 판단은 몇 개월 이상 최고 1, 2년 이상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월 3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럼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재판관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겠죠. 새로 임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본안 판단은 각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안 판단은 형식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고 가처분을 얻기 위한 어떤 소송이니까 그 가처분 자체를 각하해달라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그거는 가처분 제도의 본질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본안 판단의 선취라는 부분은 가처분 제도의 본질에 늘 따라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 주장도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또 어떤 주장을 하셨냐 하면 그 제가 이제 제기한 헌법소원이 포고령, 예,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일날 저무 비상계엄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헌법행정법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상계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하나 밝혀지겠지만 딱 화면에 뜬 그 포고령 그건 뜨자마자 이건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포고령을 제가 당사자가 되고 제 지인들의 대리인이 돼서 그때도 똑같이 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네 포고령을 헌법소원을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네. 사실 이번 탄핵 결정문에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미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거는 선고가 된 거 아니냐, 판결이 난 거 아니냐. 당신이 한 헌법 소원은 이미 결정이 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결정이 안 난 거거든요. 예. 물론 탄핵 결정문에 포고령의 위헌성을 밝혔기 때문에 저의 헌법 소원도 인용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저의 헌법 소원은 엄연히 아직 선고가 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이 저의 헌법 소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또 저의 주장을 하나하나 판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탄핵 결정문이 김정환이 낸 헌법 소원의 결론이다. 이렇게 또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재판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 네, 재판을 김정환 헌법소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 주장대로는요. 네. 윤석열 재판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재판은 네, 헌재에서 내란 수계는 헌재에서 했고 판단도 했고 네, 네. 거기 형법에 법에 네. 저 내란 수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재판 필요 없어.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하면 돼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긴데 그러니까 재판을 그런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워낙 공적인 사안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저도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 평일을 어제 평일을 하셨는데 오늘 평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과 관련된 재판관들의 어떤 논의가 있구나. 그 평이 오늘 평일을 하신다고 하길래 어제 제가 받은 요 그 한덕수 대행의 답변서에 당사자는 이러이러하게 반박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오늘 평일에 좀 얹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벽까지 부랴부랴 써서 예, 또 보충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이 그 내신 그 서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비슷한 제가 논지이신가요? 얘기한 그런 뭐 만족적 가처분 주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판결이 이미 뭐 그 결론을 판단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라는 것도 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명 행위가 임명 행위의 절차로서 필수 불가결하게 불가분하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서 그 임명과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다라는 부분을 논증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측에서 주장한 대로는 발표가 있고 네. 지명이 있고 네. 그리고 임명이 있다는 그런 논리인 네, 네, 거죠. 네. 인사청문회가 있고 인사청문회 다음에 있고 임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청문회 그런 전이 국회 절차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인사청문법에 따라 이제 임명이 있다 임명이 이건데 있다. 그 주장이.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김정환이 헌법소원을 한 것이 타당하려면 임명한 후에 헌법소원을 해야 타당하다 이런 걸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임명을 한 후에 헌법소원을 해버리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임명을 한 후에 임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임명이 잘못됐어요. 헌법소원을 하면 이 재판관들은 제척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막 이런 자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임명의 효력을 다퉈야 되는데 그런 뭐 이제 임명 후에 다투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세밀한 논리들을 세워놨는데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성도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라든지 아니면 소의 이익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중요하거나 반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소의 이익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즉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임명이 될 것이 거의 명확하다 확정된 상황과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판단해주는 법리가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굳어 있거든요. 그런 법리들을 차용해서 현재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냈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어쨌든 당사자이시니까 그 한 총리 측에서 보낸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두루두루 너무 상세히 아셔서 이건 사실은 기사에 안 나온 내용들도 이미 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는 왜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거 해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총리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사청문회 요청은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그쪽에서 약간 핑계 같은 말인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인사청문회 요청을 해서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기한을 더 주고 임명할 수 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의 국회의 동의와 완전 다른 게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형성적 창설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OX를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사청문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뿐이지 지금 현재의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거고요. 장관 청문회처럼 청문회에서 국회가 하면 안 된다고 보고서 채택하더라도 그냥 그렇죠. 임명할 수 임명하면 있는 거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20일, 10일이에요. 30일이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4월 16일이잖아요. 네. 4월 19일 날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어떤 대상이 바뀌어서 넘어가더라도 네. 아마 그 한 권한대행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퇴임하는 두 분이 자기한테 불리한 재판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판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월 19일, 4월 20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올리면 결국 5월 20일, 5월 21일에 임명할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30일만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를 안 해주거나 계속 진행이 되면 제가 장담하건데 분명히 4월 말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 예. 잔머리 많이 진짜 쓴다. 치밀한 잔머리네요. 이거. 이런 게 법 기술입니까? 이런 게. 대단한데요. 입법의 변호사도 공백이죠. 아닌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입법자들은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마약이 나와야지만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임명을 할 거라고 입법자들이 예측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에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이런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입법적 그 조치가 지금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 요청안을 안 올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 민주당 주도로 해서 법을 하나 이제 법사위에 통과시킨 게 그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하면 위법이다라고 법을 굳이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법이 왜 없었겠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그런 식으로 다 만들기 시작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만들어야 돼 법을.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무슨 사람 사는 매뉴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한덕수가 고의로 임명 절차를 이렇게 지연을 하면서 이른바 꼼수를 부릴 생각까지 이미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실 법리적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바빴고 아직 이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은 나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아니 왜냐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빠지면 이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니까 그러네. 국민의힘 경선은 어차피 못 나가는 거였네. 나가는 순간 그럴 수도 이게- 있고 사실은 김장한 변호사 같은 분이 있으려 예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가처분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가처분이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권한쟁이는 논란으로 피해갈 수 있어도 네. 헌법소원은 좀 더 명확하니까. 그리고 야. 변호사님이 정말 큰일을 하신 지금 만약에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처분이 혹시라도 이제 저는 말씀하신 거 보면 인용될 것 같지만 기각이 된다면 한덕수 대행의 플랜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기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네. 그 임명과 관련된 그 절차의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지된 상태로 남는 것이고요. 그 정지되는 것이 본안 판단까지인데 그러면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게 어떤 행위냐 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가 시작되는 행위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임명하는 순간 지금 오늘 취임을 해버리잖아요. 헌법이 보장한 임기 6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네. 차기 대통령 건드릴 수가 없는 헌법재판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명을 절차를 중지해 달라라는 가처분이 오면 임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임명 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철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철회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바뀐 바뀐 대통령이 본인이 다시 임명할 수가 다시 있죠. 임명할 수 있다. 네네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번 진짜 강조해 이거는 근데 정말 부럽네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일반 국민도 사실은 내 권리가 침해됐구나 생각하는 네네. 순간 그렇게 헌법소원 낼 수 있는데 또 이제 그 지식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 이 공부해야 변호사님이 되겠다. 이거를 안 내셨으면요. 지난주 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이완규 지금 함상원 두 사람을 지명 발표를 하면서 일대 혼란이 일었어요. 야당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방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야 되는 거냐 권한쟁의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뉴스가 그 이후에 안 나왔잖아요. 그게 김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권한 지금 가처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때 딱 이 가처분 이 정도면 인용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논란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아직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에서 맞아요. 넣은 헌법소원이 있고, 덕수 대 덕수. 예, 덕수가 넣은 게 있고, 네네. 예, 덕수 대 덕수죠 그거는. 예. 네. 덕수 대 덕수가 된 건데 사실 김정화 변호사님이 다른 법무법인 소속인데 같은 사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설명해 주시면 유사한 좋겠어요. 사건이죠. 유사한 사건이고 저는 뭐 이게 워낙 공적인 사안이라서 사실 제가 쓴 청구서는 지금 요청하시는 분들께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당사자성만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처분 관련된 그리고 헌법소원 관련된 논의를 사실 좀 긴밀하게 논의했던 몇 분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 교수님들은 변호사를 휴직하고 교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개원 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널리 알리자. 그래서 저의 이제 청구서 이런 것들을 또 널리 알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 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무법인 덕수에서도 제출을 해줬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잘 되면 좋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 아까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생각났어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이완규 네. 씨하고 요 재판관 임명 딱 해놓고 사실 대선으로 쫙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발목 잡으신 거 아니에요? 발목 이런 느낌이 잡힌 것도 드는데.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한덕수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직감적으로 드는 게 만약에 내일이든 뭐든 간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라고 하면 그거를 또 고리로 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마치 대선을 나갈 듯이 그걸 고리 삼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은 뭐 커다란 명분은 아닌데 작은 명분은 될 수 있다고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 비평가들이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자신이 뭐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권한대행이 그 대선을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뭐 통상 건드려놨고 뭐 트럼프 건드려놨고 온갖 걸 다 건드려놨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해줘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도 조율해야 될 것 같고 한데 내가 뭔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있거나 내가 책임질 일이 있어야 던지고 나가서 대선 출마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사안이 가처분 인용이 떨어지면 이거를 억지 핑계 삼아 대선 출마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동의를 못했는데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고리로.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잖아요. 권한대행 못 해먹겠다. 아니, 그렇게는 사안이 너무 아니 큰 일이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임명할 수 내가 있다. 애국심에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김정환 변호사 등등 이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나 못 해먹겠다 나가서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다는 말이죠. 한동훈 국가 비상시여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 비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헌법재판관에서 이걸 제동을 걸어버렸다. 그럼 나는 일 못한다. 그 말미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혼 사태가 반복되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것이고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까지 언급을 하면서 헌재 결혼 사태가 우리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임자를 지명한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벌써 연결고리를 통상까지 해놓은 거예요. 해놓네. 한입으로 두 번 하신 거예요. 쿠한무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시고 작년 12월 달에는 본인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소극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위헌을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걱정하시는 분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법조 출신 관료면 뭔가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법조 출신 관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제고 주미대사 하셨고 이제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 과연 이 판단이 본인이 직접 판단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총리 권한 대행에게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2명의 그 재판관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진행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 지형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한 세력이 있지 않나. 네. 제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정치적 그런 능력은 없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처음 정말 임명한다는 선언을 들었을 때 저거는 총리 권한대행이 본인의 결정은 아니다. 그 정도는 바로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간에 그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으셨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완규 지금 검찰 출신이고 누구보다 윤석열과 그렇죠. 가까웠던 사람이고 만약에 이거 뭐 권한쟁이 뭐 헌법재판소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재판이 계속 중인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판 계속 해라 말아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통령인데 재판받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일을 이완규라는 인물이 들어가면 꾸밀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필리핀 경우를 얘기하셨지만 법을 이용한 내부로부터의 어찌 보면 쿠데타가 군인들을 동원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헌법 쿠데타. 헌법 쿠데타. 군인도 동원했지만 헌법도 동원해서 이제 뭐 다 같이 쿠데타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일단 재판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인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또 요거 마무리하고 퇴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헌법학자분들이 그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대해서 좀 응원해 주시는 글 또 의견서도 또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고 있어서 이 단지 뭐 몇몇의 변문일가들이 뭔가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헌법학계에서는 절대 다수가 그 권한대행의 임명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계속 진행하고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레인 유종일 성장과 통합대표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죠. 인터뷰를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김정환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